1930년 10월 뉴욕의 한 은행 앞에 2만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300만 달러가 빠져나갔죠. 이건 단순한 뱅크런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10년간 지옥으로 몰아넣을 대공황의 시작이었거든요.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고 멀쩡하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병사들이 승리의 환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죠. 전쟁 중에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일터에 나섰고 남성들이 돌아오면서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란의 20년대 로어링 트웬티즈의 시작이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델 T는 이동식 조립 라인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덕분에 가격이 1910년 780달러에서 1924년 29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서민들도 차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1927년쯤 되니까 1500만 대 모델 T가 공장 문을 나섰죠. 다른 기업들도 이 조립 라인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세탁기, 진공청소기 같은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라디오 광고를 통해 소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최신 제품을 갖고 싶어 했고 은행들은 기꺼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직 벌지도 않은 돈으로 물건을 사는 신용시대가 열린 겁니다. 당시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파티는 끊이지 않았고 재즈 음악이 거리를 가득 채웠죠. 1920년에 금주령이 시작됐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법 술집이 성업했고 도덕적 기준은 느슨해졌으며 월스트리트는 돈 버는 곳의 상징이 됐거든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6배나 뛰었습니다. 전후 호황과 쉬운 대출,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합쳐진 결과였죠. 주식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앞다퉈 주식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렸고 더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주가는 더 올랐어요. 전형적인 눈덩이 효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저축을 모두 주식에 넣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위험 신호거든요. 가격이 더 이상 실체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1920년대 중반쯤 되니까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제품 수요가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1차 대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소비재를 살 여력이 없었고 국제 무역은 정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더 미친 건 마진 거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가격의 10%에서 40%만 내고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대출로 메우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갚으면 그만이었죠. 은행 직원과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용도가 뭡니까? 집이요? 사업이요? 농장이요? 주식 사려고요.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1929년쯤 되니까 미국 소비자 부채의 40%가 주식 매수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허버트 후버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오늘날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빈곤 퇴치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빈민초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솟는 주가를 건강한 경제의 증거로 봤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곧 암흑으로 치달았습니다. 1920년 10월 24일, 훗날 검은 목요일로 불리게 될 그날 주식시장에서 기록적인 1290만 주가 팔려나갔고 시장은 11% 폭락했습니다.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그 다음 주 화요일, 검은 화요일에는 시장이 12% 더 떨어지며
1640만 주라는 전무후무한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2주 만에 주식 가치가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고 수많은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죠. 그런데 진짜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가 폭락이 대공황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주가 폭락은 불황의 방아쇠를 당긴 것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은행들이 너무 많은 불량 대출을 해줬다는 데 있었거든요. 당시 미국 은행들은 대부분 작고 독립적인 곳들이었는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용 대출로 내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이 은행들은 하룻밤 새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예금 보험이 없었습니다. 동네 은행이 문 닫으면 그냥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망한다는 뉴스가 퍼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멀쩡한 은행에서도 돈을 빼기 시작했죠.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은행들도 갑자기 모든 고객의 돈을 한꺼번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뉴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은행이 한 남자의 주식 매도를 거부했다는 거짓 소문이 돌았고 2만 5천 명이 은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300만 달러가 빠져나갔죠. 공포가 확산됐고 더 큰 뱅크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은행은 주정부에 자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단기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한 이 은행은 결국 영구 폐쇄됐습니다. 이 은행 하나가 대공황 기간 손실된 5억 5천만 달러 예금의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이 충격파는 금융계 전체를 휩쓸었고 많은 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자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조, 차 팔아서 돈 좀 생겼어. 빚 갚을게. 너 어느 은행 쓰니? 미쳤어? 은행에 돈 맡기는 건 절대 안 해. 다시는. 사람들이 은행 대신 집에 현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31% 줄어들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게 되고 투자는 줄어들며 빚진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지죠. 결과적으로 임금과 소득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공급 축소와 은행 파산을 그냥 지켜만 본 겁니다. 이건 대공황을 훨씬 더 악화시킨 결정적 실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대공황이 길어진 책임은 그에게 돌아갔죠. 주가 폭락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커졌고 1930년에 후버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농부와 산업을 외국 경쟁자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죠. 이 법은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약 20% 올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25개 국가가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세계의 무역은 더욱 붕괴됐습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 세계 무역량이 66% 감소했거든요. 당시 미국 경제에서 국제 무역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이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대공황은 총 10년 이상 지속되며 현대사 최악의 경제 재앙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29년 최고점 대비 90% 폭락했고 기업들이 대규모로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900만 개의 저축 계좌가 사라졌고 9천 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으며 산업은 멈춰섰고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최고치인 24.9%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부에서 심각한 먼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가뭄과 강풍으로 많은 농장이 피해를 입은 더스트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 생태 재앙이었죠. 미국 농업이 무너지면서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와 무료 급식 소줄이 일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3,400만 명이 아무런 수입 없이 살아가야 했죠. 전국 곳곳에 판잣집 마을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이걸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고 불렀습니다. 1932년 미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뉴딜 정책을 통해
국가를 대공황에서 구해내겠다고 약속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제, 초과근무 수당, 실업보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은행 개혁으로는 연방예금보험을 도입해서 뱅크런을 방지했고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해서 상장기업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은행 산업을 안정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걸렸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대공황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이는 극단주의 정부의 부상으로 이어졌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대공황이 진짜로 끝난 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이었습니다. 그제야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미국은 전쟁 지원을 위한 막대한 경기 부양을 경험했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경제 재앙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 뉴딜 정책의 효과가 어땠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공황에서 배운 교훈들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소량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필요성, 정부 지출의 역할 확대, 불황이 왔을 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이죠. 과거로부터 배우면 현재 경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에 위험한 유사점이 나타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맹목적 믿음,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 그리고 모든 버블이 그렇듯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붕괴로 끝나게 마련이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으면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